지금 상황은 예. 다음 부임하는 대통령이 사드 꽃다발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인데요. 꽃다발. 롯데에서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하는 어떤 그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이제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지금 공시지가로는 롯데 성주 골프장은 한 4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로 한 80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반면에 롯데가 받게 될 남양주 국방부 부지는 거의 1,400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롯데 이익이 되는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부지 전체의 3분의 1만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지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 그 수치와 별개로 지금 롯데가 중국에서 불매운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롯데 압박을 벌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의 구상권이나 그런 것들은 또 전혀 가만히 안 돼가지고 뭐 정말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거는 정말 롯데가 자기 의지대로 한 계약인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구상권 이런 건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 얘기 아니에요. 이 그 재벌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사회에서 이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되었건 매듭이 다음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된 뒤에 그런 다음에 어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손 쓸 수 없게 모든 걸 확정짓게 되는 어떤 이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이런 상상이 좀 들어요. 이번에 특검에서 롯데 기업을 수사하다가 지금 멈춰버렸잖아요. 그리고 롯데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다음 무슨 롯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70억을 돌려주고. 가장 의혹이 지금 우병우 연관되고 의혹이 많은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사회 의결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봐야 되고 계속 뭐 롯데의 면세점 사업 승인권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제 승인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롯데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엔진을 중국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일본 롯데는 이미 상당히 어떤 형제 간의 상속 경쟁도 있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롯데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그런 그룹은 아닌데 중국 시장에서 지금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이런 결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게 오랫동안 끌 거라고 보지 않았었나요? 저는 이 이후에도 오랫동안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도? 지금 상황에서도 계약은 뭐 롯데랑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양주의 땅과 지금 성주의 땅의 면적을 어떻게 등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지금 골프장 부지 148만 제곱미터인데 이걸 전부 다 사드 부지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드 부지로 전부 다 선언해버리면 이걸 전부 다 미군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땅을 바꿔서 만들어낸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지금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는 쓰겠다. 사드 부지로라고 한 생각인데 그러면 골프장 부지 중에서 어디를 미군에게 주고 어디를 한국군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사실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 국방부가 계속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서 저는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대선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 사드 부치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실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회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온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전체적인 전력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또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뭐 추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을 한다거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데 과연 한두 달 만에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 좀 들고요. 예. 결국은 뭐 이 철조망 치고 뭐 하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제 분란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될 텐데. 안보 이슈를 갖고 대선을 좀 치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탄핵 이후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후보군들이, 각 정당의 후보군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편들이 그 입장들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제주 해군기지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정치적 이슈와 아젠다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지금 늦어도 7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블러핑, 전문용어로 뻥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미국의 그런 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예. 이제 국내 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추진이 빠른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사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 1월 달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1월 달에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예,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 네. 지난해 1월 13일이네요, 그게.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1년 1개월 만에 사인까지 끝난 겁니다. 부지까지. 그러니까 이 추세고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지금 국방부 입장이거든요. 예. 그 얘기는 지금 뭐 4월 치러질지 5월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대선 치러지는 그 시기를 틈타서 소위 그 불가역적 어디서 예.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상황을 되돌릴 최종적. 수 없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국방부는 이거를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 트럼프라면 그런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이 사항을 충분히 저는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뻥카로 보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뭔가 미국과도 트럼프 측하고도 조율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예. 거죠. 네. 자, 김 의원님. 예. 그런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수행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군시설이 들어갈 때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미군 시설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예. 있고요. 또 이제 부지의 규모를 정확히 어떻게 한정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포대만 그냥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미군들이 거주하고 상주할 수 있을 만한 막사라고 하는 시설들. 근데 이게 단순한 막사가 아니라 미군 시설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형식을 다 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치면 대형 발전기 한 12개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일상적으로 친다라고 치면 고압 전선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환경 영향 평가들이 당연히 다 수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실제로 전자파의 그렇죠. 악영향은 얼마인지, 예. 주위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뭔지 이런 걸 예. 미리 평가하고 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괌에다가 예. 관련한 기지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괌 규제와 관련해서 이미 기계를 갖다 놓고 나서도 1년 동안 미 의회에서 이와 관련한 환경 영향 평가를 최종적으로 한 이후에 승인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우리 영토 안에 들어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잠깐 뭐 한 열흘 정도 예. 서류로 심사하고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이제 어쨌든 지금 그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정치적 결정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이 대선 시기에 뭐 대선과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국 대선 시기에 안보 이슈를 가장 전면에 끌어내겠다는 건데. 네. 사실 이 사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예. 작년 이제 우리가 지금 최순실 이 국정농단 이전만 보더라도요,
당시에 종편이라든지 보수 언론에서 다음 대선에서 안보가 이슈일 거다. 아주 드러내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사드로 대한민국에 마치 사드를 찬성하면 애국이고 사드에 반대하면 뭐 빨갱이인 것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를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때문에 무너진 건데 어떻게든 이런 구도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죠. 특히 황교안 대행이 특검 연장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다음에 무역 관련 그런 그 회의를 주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이 있는 거는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여권이 지리멸멸한 상황에서 그나마 여권 보수 지지자들이 볼 때는 사드 추진이라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보수 측에서 보면 치적이겠죠. 그렇죠. 이런 안보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런 황교안 총리 대행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주목도 또 보수의 어떤 핵심적인 인물로서의 부상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거에서 최대한 보수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안보 위기에 대한 이런 반대의 결집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황교안 총리가 뭐 다른 건 다 제끼더라도 이것만큼은 최대한 빠르게 그래서 보수의 그런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사드 반대하면 대안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진보 진영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는 게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는 또 중요한 하나의 또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은 아마 이따가 김광진 의원이 충분히 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재열 기자님, 지난해 말에 10월 말쯤에 교과서 국정화 문제 불거졌을 때 교육부에서는 마치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교과서를 일단 시범 배부하겠다. 그러다 지금 딱 한 고등학교 남았어요. 문명고등학교. 반문명적인 문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만 반문명적입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그 지역분들 다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주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게 안보 이슈를 끄집어내서 결국 보수층 결집시키려고 하는 황교안 총리가 출마할 뜻이 있어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이번 사드에서 이제 심증이 또 물통으로 굳혀진 거죠. 그리고 또 국정교과서보다 사실은 사드 배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편이었는데요. 사드 배치는 최근 여론조사는 제가 못 봤지만 여전히 우리한테 미국이 우리 그런 거 하나라도 더 있으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더 많습니다. 7대 3, 6.5대 3.5였다가 지금 한 5대 5쯤 갔어요. 5대 5까지 못 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전히 한 6대 4로 유리한 여론 지형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진보 보수를 갈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는데 우리 쪽으로 더 많이 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이슈인데. 근데 이 김광진 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드 이슈를 사실은 어떤 선거에 의제로 한다면 이거는 한국 선거가 아니라 미국 선거에서 의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을 MD 체제에 편입시켜서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거기에 하자 말자 하는 거는 미국 대선 이슈지 사실은 한국 대선 이슈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문제 얘기했었는데 중요한 건 그 사드 이 레이더가 가장 이제 그 예산 비중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부대를 어느 정도 들이고 어떻게 하는 그런 비용도 있지만 결국은 레이더 비용인데 지금 당분간은 어쨌든 괌 사드 기지 거를 이렇게 미국에 사드 레이더를 쌓아놓고 하나 꺼내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설치하는데 조 단위의 예산이 필요한 건데 일단은 괌 사드 기지에 있는 것들이 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미국도 우리한테 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간단하지 않고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여기는 그리고 지금 중국과의 관계 이제 앞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뭐 그것도 있고 정말 따질 문제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게 정말 참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천 지역 주민들이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 그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이거는? 결국은 그 국가 시설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소송이 걸리긴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주민들 모아놓고 우리가 설명회는 했다라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사실상의 설명회나 동의를 구하는 행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재판 결과로서는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긴 하겠죠. 주민들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의 상황들을 봤을 때 강행해 버리고 나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피해자 형식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림으로 보면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 같이 가서 협력하면 외부자들이 와가지고 했다. 집회 시위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림들을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과정들을 지금 국방부는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은 이 사드 배치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절차 문제 조금 넘어가기 전에요. 교수님, 그 소파 협정이라고 그러죠. 주한미군 지휘협정. 이거에 따르면 이제 그 골프장을 주한미군에 주게 되면 이젠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평가와 이 배치를 동시에 가겠다고 하는데 자, 땅을 미리 주고 환경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부정적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문제가 있겠는데 이런 결과가 났을 때도 이미 땅을 제공했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는 아까 말씀하신 불가역적. 최종적.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미리 넘겨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평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미군 기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군 기지에 미군의 전략 자산이라고 불리우는 그 최첨단 무기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제든지 미군 기지라면 미국이 사용할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서 사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또는 유보해 달라라고 얘기하더라도 이미 땅이 넘어간 상태가 돼버리면 단순하게 뭐 148만 제곱미터의 땅이 뭐 그중에 3분의 1이 될지 전부가 될지 모르지만 땅 일부가 넘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쓰든 거기에다가 어떤 무기를 배치하든 그건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그 미군 내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가 뭐 우리 몰래 사드를 갖다 놓든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통보는 하겠지만 트럼프라면은 저는 충분히 자신의 MD 체계 또 중국과의 그런 그 무역 관계 문제에 압박 카드로도 얼마든지 우리 정부 의사에 반하는 최첨단 무기를 그 땅에다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땅 주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순하게 뭐 사드를 배치하냐 안 하냐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주한 미군 기지로 공유하는 순간 그럼 미군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모든 절차가 다 끝난 후에 그때 소파 협정에 따라서 넘겨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졸속적으로 땅을 넘기는 절차가 심각한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자, 김 의원님의 SNS상에요. 국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무슨 뜻으로 하신 건가요? 사실은 그 아까 절차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이 멈췄습니다만 지금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이게 협정에 기준할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국방부는 협정 아니다. 그러니 국회의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법률로 뭔가를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예산권을 가지고 제약할 수 있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에 있어서 국회는 관심이 없다. 당신들 권한 아니다. 지금 이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수의 국민들이 이 절차가 문제가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기의 대통령이 되려고 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 절차에 잘못이 있으니 내가 집권하면 처음 다시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조약이 아니니까 국회 비준 구하지 않겠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운영비를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국방장관은 그걸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땅은 마련해야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땅을 가지고 교환해서 지금 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꼼수를 부린 거네요. 그렇죠. 꼼수를 부린 거죠. 예산을 피해가려고. 이건 결국은 국회가 나중에라도 어떤 사업을 반대하면 우리 군 골프장 또 지어야 되니까 비행기 하나 그냥 국방부 갖고 있는 거 팔아서 골프장 지으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노후 함선 하나 있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체육관 하나 지으랍니다.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과연 국회 국방위원회나 국회 전체의 권위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꼼수를 그냥 넘어가도록 용인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을 진짜 진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 아주 안 좋은 선례를 가져올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국회의 견제 기능이나 문민 통제라고 하는 다른 부처와 진짜 다르게 국방부는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을 아예 못 박아져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으로. 근데 그것들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하고 싶으면 국민이 뭐라고 하든 국민의 대의기관이 뭐라고 하든 우린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버린 거죠. 박 교수님, 또 하나 이제 고민이 롯데가 사드 독배를 마셨다.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독배 같은데요. 네. 회생이 불능인 한 30초나 40초 지나면
죽은 목숨을 내는 상당히 무서운. 지금 롯데가 뭐 내후 외환을 겪게 생겼습니다. 예. 가뜩이나 그 신격호 오너 일가의 이 승계 과정에서 형제의 난, 형제의 난으로 세무조사도 받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뇌물 사건이 이제 곧 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근데 지금 그 롯데그룹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중국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면세점 시장에서 정말 여기서 어마어마한 손실을 맞게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더 큰 문제예요.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압박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압박이 오고 있는데 당장 중국에서만 3조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롯데가 엄청난 타격을 입을 건 눈에 뻔하고요. 예. 지금 중국의 언론 매체들 아주 본격적인 선동에 나서서 전면적인 뭐 불매운동, 보이콧 여기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 면세점의 1위가 롯데거든요. 거의 뭐 면세점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게 한 7조, 6조에서 7조 정도 돼요, 롯데가. 그 중에 70%가 중국 관광객이 롯데 면세점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롯데가 이 감당할 손해가 이거 정부가 뭐 땅값 1,400억 준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롯데는 왜 그런 어마어마한 손실을 감안하면서 그룹의 명운이 달릴 수도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러면 싸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느냐. 애국심이 넘쳐나서 안보에 대한 우려가 넘쳐나서 그랬을까. 이거는 확인해 봐야 문제죠. 네, 여기서 이제 아니 중국 사람들이요 한층 2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뭐 인구가? 거기는 이제 예. 등록된 인구와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이렇게 잘 파악하지 안 되는 인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롯데 껌만 안 씹어도 롯데 껌 사라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근데 시청자분들은 예. 저게 궁금할 거예요. 왜 중국이 저 정도로 강경하게. 강경하느냐. 아하. 왜냐하면 레이더 기지지 않느냐. 아니 미국 미사일이나 핵을 갖다 놓는 게 아닌데 레이더는 당신들이 미사일 안 쏘고 핵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지. 레이더인데 왜 그러냐.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비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내정 간섭이다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어떤 군사학적인 이제 중국이 어떤 이제 대국의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군사적인 대립에서 또 읽는 측면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이제 김강규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실 거고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고 MD에 편입되는 걸로 해서 한국이 미국 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하는 외교의 역량에서 한국이란 나라를 잃은 거예요. 아하. 네, 그러니까 지금 3월에 중국에 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한국의 행보는 여기는 완전 미국에 넘어갔네. 그것을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최고 지도자한테 치명상을 주는 일이고 지금 북한 쪽도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에 지금 중국이 석탄 수입 안 하겠다고 할 정도로 이제 중국 강경하죠. 네. 북한과도. 네. 그쪽 북한하고도 아무 통제를 못 하고 이쪽 남한 쪽하고도 완전 미국에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시진핑은 뭐 했느냐라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강경할 수밖에 없고 그 기조를 공산당이 유지하니까 그게 넘어가서 이제 언론이 그런 이제 선전전을 하게 되는 양상이죠. 예. 그 이른바 이제 그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이 이 문제를 비판하면서 이게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할 때마다 그거 아니다. 그냥 예. 사드 배치하는 건데 왜 레이더 하나 갖다 놓는 거 갖고 중국이 저렇게 날릴 필요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송모 의원은 그랬잖아요. 그 10억 그 거짓대가 언제 이렇게 힘이 많아졌냐고 그래갖고 중국에 가지 여행도 못 가요. 예. 그분이. 그런데 한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국방부 들어가면 미국 국방부 들어가면 사드는 곧 MD다라고 이렇게 구호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국과 일본의 MD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 MD 체계를 강화하는 거에 첫 단추가 사드 아닌가요? 사실은 우리 국방부도 예. 사드 배치가 MD 체제라고 하는 얘기들을 작년 12월까지는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이 MD 체제 편입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KAMD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을 받을 때마다 이거 사실상 MD 체계 편입 아닙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할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방부가 언제나 정해진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KAMD는 MD 체제의 편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MD 체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 국방부가 작년 12월까지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사드를 작년이 아니면 2016년, 2015년이요. 2015년이요. 2015년. 예. 그랬는데 1월 달에 이제 배치를 선언하면서 그냥 입장을 딱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드는 MD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펴왔던 사람들이 사드를 받아들이긴 하지만 MD는 아니다. 그러니 믿어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미군의 입장에서는 중앙선은 넘었지만 교통 위반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MD 체제나 이런 것들이 우리 군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는 체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미군의 입장에서도 그럼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네. 결론적으로 사드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최종적인 버튼권은 미국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MD 체제 편입이라는 것을 인정한 범주 안에서 우리의 군사 체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라고만 계속 주장을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수님, 이게 사드 배치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는 나라들이 많으면서 이제 또 이쪽 또 많은 전문가들이 폴란드인가 사례를 얘기해요. 그 배치하려고 다 소련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반대하니까 미국과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사드 배치하는 순간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 전쟁터가 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거든요. 네, 뭐 이거는 지금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안 벌어지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 전쟁은 벌어졌잖아요. 경제 전쟁은 벌어졌죠. 그리고 안보에 있어서도 중국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3일 간격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그리고 정밀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지난해 입장을 밝혔잖아요.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러시아가 지금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중국도 군사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걸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경제와 안보 이 두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사드 도입으로 인해서 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박 교수님이 질문했던 진보 진영에서의 사드에 대한 그런 북의 핵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처음에 이제 여론조사할 때도 이렇게 되면 이제 37 정도로 나오는 게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사드 배치에 찬성합니까? 근데 그걸 반대하면 빨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지금 점차 논의가 깊어지면서 서울 방어도 아니고 이건 평택 미군기지 방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고 그럼 진보 진영에서는 특히 이제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슈, 안보 이슈가 나올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럼 북의 핵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좀 설득 가능한, 좀 깔끔한, 딱 떨어지는. 딱 떨어진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사드 배치로 평택이 방어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직은 정확하게 확인될 수가 없습니다. 검증될 수가 없고 록히드 마틴사에서도 한반도 전구처럼 이렇게 짧은 1000km 이내에서는 실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포격을 할 때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만드는 사람도 연습조차 해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주장을 계속 펴는 이유는 수도권을 막으려면 2개, 3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를 추가로 더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ROC에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서 사드를 배치하면 김정은이 이제는 요격 미사일을 쓰니까 핵을 쏘면 안 되겠다. 아니면 핵실험을 그만해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냐. 라고 하는 답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 국가의 최고 지도자 정도의 전략적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다임적 요소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됩니다. DIEM적 요소.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결 그리고 외교적인 해결, 경제적인 해결, 군사적인 해결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의 핵 미사일로부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격 미사일 체계는 뭔지 나한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요격 미사일 체계 중에서는 사드가 가장 비싼 무기 체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하셔야 될 것은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 많은 분들이 물어봐야 될 것은 가장 좋은 요격 미사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M적 요소도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사드 배치라고 하는 M적 요소 하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외교적인 문제들을 전부 다 지금 포기해버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유엔의 대북 제재라고 하는 것들을 큰 성과라고 우리가 말해왔습니다만 지금 그걸 거의 다 포기하거나 무력화돼야 되는 중국이 동의해주지 않는 상태를 초래하고
육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을 거의 등 돌리는 상태로 맞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외교적인 해결을 할 것이냐. 경제적인 피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뭐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됐고요. 국내외적 정치적 환경을 보더라도 이게 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MD체제라고 하는 것에 편입돼서 한미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북중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편을 갈라가지고 외교적 정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너 선택해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받아왔었는데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을 치워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선택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어쨌든 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국방부는 밀어붙이고 미국도 밀어붙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그리고 이 결정권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아니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아니한 생각이다. 네. 지금부터 긴장을 바짝 해야 된다. 이미 말렸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우리가 안보는 미국의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미 스윙을 했어요. 한번 풀스윙을 한 겁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미국 쪽으로 우리 몸이 완전히 기운 상태예요. 아무리 차기에 뭐 문재인 전 대표든 야권 주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치더라도 한국의 한 번의 그 큰 헛스윙을 한 번에 바로 일으켜 세워가지고 다시 전략성 모호성으로 간다는 거는 글쎄요. 지금 트럼프 체제 하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저는 진보 진영이 그 보수에 그럼 MD 말고 뭐가 있냐?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그런 정답은 즉 전략적인 대응은 분명히 사드 배치 전이나 후나 똑같지만은 글로 가기 위한 즉 여론을 우리가 왜 전략적인 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었는지의 그 원론으로 전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즉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국을 다시 그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때는 저는 이미 배치된 사드라도 우리가 무슨 뭐 지금 일본과 위안부 협의에 대해서 뭐 1년 뒤에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드 배치되기 전에는 이걸 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지만 알겠습니다. 배치되고 난 다음에는 배치된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과 미국과 협상을 해서 평화체제로 갈 건지에 대한 그런 안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보수층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고 이미 풀스윙을 해서 몸이 기울었다. 무척 의미 있는 지적 같습니다. 올해 책정되어 있는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뭐 추경을 해가지고 이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년 예산을 한다거나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인데 과연 한두 달 만에 한국에 배치하기 위해서 추경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 좀 들고요. 결국은 뭐 이 철조망 치고 뭐 하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제 분란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될 텐데. 안보 이슈를 갖고 대선을 좀 치르겠다. 그렇죠. 그런데 당장 이제 경선이 시작되고 탄핵 이후에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후보군들이, 각 정당의 후보군들이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림을 만들어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종편들이 그 입장들을 가지고 활용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 때 제주 해군기지에서 벌어졌던 그 상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정치적 이슈와 아젠다 세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지금 늦어도 7월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블러핑, 전문용어로 뻥카로 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래서 미국의 그런 뭐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부분을 지금 의원님이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국내 일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추진이 빠른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사드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작년 1월 달이에요. 그렇죠. 북한이 1월 달에 그 4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고 사드 배치는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 지난해 1월 13일이네요, 그게. 그리고 1년 만에 지금 1년 1개월 만에 사인까지 끝난 겁니다. 부지까지. 그러니까 이 추세고 그다음에 대선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지금 국방부 입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뭐 4월 치러질지 5월 치러질지 모르겠지만 대선 치러지는 그 시기를 틈타서 소위 그 불가역적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
상황을 되돌릴 최종적. 수 없게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국방부는 이거를 추진할 의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라면 그런 모든 절차를 건너뛰고 이 사항을 충분히 저는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한 뻥카로 보기에는 상당히 속도가 빠르고 뭔가 미국과도 트럼프 측하고도 조율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네. 자, 김 의원님. 그런데 아까 환경영향평가 수행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그 전체적으로 보통 이렇게 이제 군시설이 들어갈 때 프로세스를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실은 이제 미군 시설이라고 하는 좀 특수성이 있고요. 또 이제 부지의 규모를 정확히 어떻게 한정 지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하게 포대만 그냥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 미군들이 거주하고 상주할 수 있을 만한 막사라고 하는 시설들. 근데 이게 단순한 막사가 아니라 미군 시설은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형식을 다 지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전력을 활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발전기로 치면 대형다라고 하는 것은 정해졌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남양주의 땅과 지금 성주의 땅의 면적을 어떻게 등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주겠다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았고 또 지금 골프장 부지 148만 제곱미터인데 이걸 전부 다 사드 부지를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사드 부지로 전부 다 선언해버리면 이걸 전부 다 미군에게 줘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 땅을 바꿔서 만들어낸 땅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지금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는 쓰겠다. 사드 부지로라고 한 생각인데 그러면 골프장 부지 중에서 어디를 미군에게 주고 어디를 한국군이 그리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하는 고민들도 사실 아무것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결국은 이 상황은 정치적으로 국방부가 계속 그 대선에 활용하기 위한 카드로서 저는 계속 강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대선에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사드 부지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라든가 실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준비 단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회가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온다손 치더라도 미국의 전체적인 전력의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또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미국의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상황은 다음 부임하는 대통령이 사드 꽃다발을 받게 될 그런 상황인데요. 꽃다발. 롯데에서 성주 골프장을 국방부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는 어떤 그 안건을 의결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이제 바로 이제 계약을 체결할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지금 공시지가로는 롯데 성주 골프장은 한 45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부가로 한 800억 원 정도 돼 있는데 반면에 롯데가 받게 될 남양주 국방부 부지는 거의 1,400억 원 이렇게 차이가 나서 그래서 뭐 표면적으로는 롯데 이익이 되는 계약이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그 부지 전체의 3분의 1만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부지와 관련된 이제 그런 부분 그 수치와 별개로 지금 롯데가 중국에서 불매운동이나 다양한 형태의 롯데 압박을 벌어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의 구상권이나 그런 것들은 또 전혀 가만히 안 돼가지고 뭐 정말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거는 정말 롯데가 자기 의지대로 한 계약인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구상권 이런 건 회사가 망하고 난 다음 얘기 아니에요. 이 그 재벌 기업이 망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이사회에서 이 부지 맞교환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끌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의문인 게, 그러니까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되었건 매듭이 다음 대통령이 결정이 되고 다음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입장이 정리가 된 뒤에 그런 다음에 어떤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이 손쓸 수 없게 모든 걸 확정짓게 되는 어떤 이 대못을 박아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얘기가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이런 상상이 좀 들어요. 이번에 특검에서 롯데 기업을 수사하다가 지금 멈춰버렸잖아요. 그리고 롯데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다음 무슨
롯데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에 70억을 돌려주고. 네. 가장 의혹이 지금 우병우 연관되고 의혹이 많은 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사회 의결이 됐어요. 네. 그런 냄새가 부분도 풀풀 나는데. 봐야 되고 계속 뭐 롯데의 면세점 사업 승인권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제 승인됐다 안 됐다 그런 부분들도 좀 복잡하고 그리고 예.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롯데라는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엔진을 중국 쪽으로 많이 그러니까 일본 롯데는 이미 이 상당히 어떤 형제 간의 상속 경제도 있고 일본에서는 상당히 롯데라는 그룹이 성장하는 그런 그룹은 아닌데 아하. 중국 시장에서 지금 그렇죠.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있었죠. 하고 있고 거기에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이런 결정을 여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갑니다. 예. 이게 오랫동안 끌 거라고 보지 않았었나요? 저는 이 이후에도 오랫동안 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에도? 예, 지금 예. 상황에서도 계약은 뭐 롯데랑 하겠다.